안녕하세요. 안경토 회원 여러분. 오늘은 2025년 첫 촬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에는 복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상화폐 시장이 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은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이라고도 하는데 수천 개의 암호화폐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주변에 또 이런 코인, 뭐 저런 코인 소개해주는 분들이 많을 거고요. 또, 야, 이 코인이 특별하더라. 이 코인이 이런 점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굉장히 그 귀에 들어오는 어떤 유혹적인 말들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게 하는 또 사기꾼들도 많을 거예요. 왜냐면 2025년은 여러 번 다루었지만 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등락이 굉장히 심합니다. 2022년은 테라 루나 사건 때문에 거의 암호화폐 시장이 바닥에 가는 시장이었어요. 근데 그 전해 2021년은 디파이, 우리가 가상화폐 시장의 파생상품 시장이라고 하죠. 탈중앙화된 금융 시장인데요. 디파이 시장이 막 잘 가면서 엄청나게 코인들이 올라가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2017년에는 ICO 바람이 불었죠. Initial Coin Offering이라고 해서 주식이 마치 거래소에 첫 상장하는 것처럼 코인도 상장하는 걸 우리가 ICO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ICO 바람이 불어서 또 엄청나게 코인 시장이 난리 났었어요.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상승한 해가 또 2013년이었죠. 그래서 2013년은 비트코인이 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여기에 대한 관심을 이끄는 한 해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2013년, 17년, 21년, 지금 25년은 미국 트럼프 시대가 열리면서 트럼프발 비트코인 시대가 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번 2025년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글로벌적으로 2025년 비트코인 추세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쭉 찾아봤어요. 여기 스탠드 차타드 은행을 포함해서 쭉 기관 투자가들과 또 이 업계에서 또 굉장히 뭐知名도가 있는 분들의 전망을 보면은 예를 들면 스탠드 차타드 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2025년 말에 20만 달러 원화로 환산하면 한 2억 6천만, 2억 8천만 사이가 되겠죠. 올해 그렇게 간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쭉 전문가들의 전망을 보면은 18만 달러, 그리고 25만 달러, 뭐 여기 25만, 26.1만 달러, 26만 달러라고 할게요. 자, 80만 달러라고 예측한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18만 달러, 그리고 25.6만 달러, 뭐 31만 달러 쭉 이렇게 있어요. 범위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일 낮게 보는 분들이 18만 달러고요. 제일 높게 보는 분들이 31만 달러입니다. 25만 달러도 많았고 20만 달러도 많았죠. 그러면 미니멈 18만 달러, 잘 나가면 30만 달러 이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전망하냐, 근거를 보면은 거의 비슷해요. 첫 번째, 트럼프가 비트코인 비축법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100만 달러를 지금 비축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많은 나라들이 따라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스위스도 지금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이미 자체 자국통화 대신에 결제통화, 자국 법정통화로 쓰는 나라가 지금 5개나 있습니다. 쿠바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엘살바도르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후진국일수록 오히려 지금 이걸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도입을 하겠다라는 게 있고요. 이게 지금 이분들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근거를 올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작년에 반감기가 있었죠. 그래서 채굴할 경우에는 원래 보상으로 6.25달러 줬는데 작년에 반감기가 왔기 때문에 지금 50%, 그래서 3.15개, 원래는 보상이 6.25개에서 채굴에 대한 보상이 3.125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역대 데이터를 보면은 보통 반감기 그 다음 해에 이게 공급이 줄어들잖아요. 보상을 조금 주기 때문에 한번 채굴할 때 주는 보상이 적다라는 거는 비트코인이
공급하는 수량이 계속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감기 때문에 보통 반감기 두 번째 가격이 많이 오르는 걸로 그렇게 비트코인이 흐름이 왔어요. 그래서 올해 2025년에는 오를 거다. 이게 또 이분들이 두 번째 근거고요. 세 번째는 비트코인이 ETF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관 투자가들이 비트코인 ETF를 더 많이 살 거다. 그래서 여기에 비트코인 기관 참여도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더 많이 참여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트럼프 정부가 큰 환경을 마련해 준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규제를 많이 풀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증권감독관리위원회죠. 미국의 SEC한테 이 코인을 안 맡기겠다. 규제에 좀 자유롭게 제도는 정비는 하되 규제는 좀 완화하겠다 해서 이런 기관 투자가들 전통 금융기관들이 많이 들어올 걸 예측을 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보는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리다시피 트럼프가 규제 환경을 많이 개선할 게 와서 우리가 여기에서 많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많은 그 조약 제한이 있었어요. SEC에서 뭐 증권이냐 아니냐 하면서 그래서 SLP 121 법규를 포함해서 이런 걸 다 폐지가 될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감독 관리 환경이 앞으로 되게 느슨해지고 오히려 이쪽에 스타트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촉진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때문에 앞으로 긍정적으로 본다. 그래서 또 근거를 제도적으로 이렇게 찾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큰 거시경제 환경의 근거 속에는 금리 인하입니다. 올해 1월 아니더라도 적어도 3월에는 미국에서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했죠. 금리가 인하할 때는 자산의 모든 가격, 부동산 가격, 주식 가격, 채권 가격, 비트코인 가격, 자산의 모든 가격 금리에 반비례한다고요. 지금 설명 안 할게요.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는 전체적인 흐름이 금리를 인하하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도 비트코인 가상화폐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술 진보를 들고 있죠. 앞으로는 영지식 증명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보안이나 이런 면에서 좀 더 그리고 KYC 좀 더 투명하게 이런 것들이 규제 정비 속에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대체통화, 대체화폐, 결제통화, 대체화폐로서 혹은 비축자산으로서 여러 가지 역할로서 비트코인이 자리 잡을 수 있는 범위가 더 커지고 또 앞으로 이 비트코인 ETF를 기반으로 해서 많은 파생 상품이 금융상품이 나오기 때문에 디파이 시장이 더 커지기 때문에 또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2100만 개잖아요. 비트코인은 공급이 항상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급 측면에서도 앞으로 점점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대신에 트럼프 2.0 정부 와서 수요의 방아쇠를 당겨버렸기 때문에 커지니까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효과가 있습니다. 모든 이 플랫폼들은 네트워크가 커질수록 가치가 더 올라가요. 그래서 비트코인 지갑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 결국 참여 인원수, 투자 인원수가 점점 늘어나면은 네트워크에 온 가치 상승도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는 처음에는 개인 투자가들, 비주류가 중심이었다가 ETF가 나오면서 이제는 전통 금융기관, 주류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비트코인이 이제는 전 세계 기관 투자가들이 대체 자산으로 완전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글로벌 기관이나 전문가들이 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18만에서 30만 사이로 전망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리스크로 봐서는 변동성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는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익을 낼 기회가 여러 번 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변동성이 없으면 수익을 낼 기회가 없다란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가격의 등락은 이 시대의 흐름을 놓친 사람들한테는 기회의 요소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저의 전망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냐. 지난번 시간에 장 대표랑 얘기 나눌 때 제가 질문에 그걸 담았는데요. 비트코인의 여러 가지 전망하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포브스가 7가지 측면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보는지 근거를 제시한 게 7개 있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각 국가들에서 비트코인을 비축 자산으로 하는 바람이 불었다. 미국 때문에 이제는 여기저기에서 비트코인 비축하는 바람이 불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비트코인을 국가 비축 자산으로 한국처럼 이런 외환보유액이 중요한 나라들은 비축 자산이 뭘로 하냐에 따라서
그 외환 보유액의 이런 질이 담보가 되는데 지금까지 미국 국채 중심이었잖아요. 근데 그 대체 자산으로서 이제 비트코인이 완전히 자리 잡았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전략적 위축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을 하기 때문에 여기 포브스에서는 2025년에 잘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망했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40조 달러 시장으로 커졌습니다. 과거 20조 달러 이상에서. 그래서 두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이 더 커진다라고 전망한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비트코인 디파이 시장이 엄청 커질 거다. 비트코인 디파이 시장이 엄청 커질 거다. 탈중앙화된 파생금융 시장이 엄청 커질 거다라고 세 번째를 전망했고요. 네 번째는 암호화폐 시장이 ETF 시장이 엄청 커질 거다. 미국은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가 나왔잖아요. 근데 앞으로 다른 코인들의 ETF도 나올 거다. 그렇게 되면 무슨 게 가능하냐면 그 우리가 코스피 이렇게 인덱스라 하거든요. 가중평균 모든 상장 주식들이 주가를 그들이 시가총액을 비중으로 해서 계산하는 게 지수입니다. 지수. 그래서 한국 주가 종합 지수죠. 코스피, 코스닥 지수, 코스피 상해 종합 주가 지수, 중국 뭐 CSI 300 지수, 한국 뭐 코스닥 뭐 50 지수 뭐 이런 것들이 다 그게 포함된 주식들을 그들이 시가총액을 비준해서 계산한 지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암호화폐 ETF 시장이 커지면은 이런 코스피 지수처럼 이런 지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의 코인이, 내가 산 코인이 이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이 지수에 비해서 어느 만큼 등락을 하냐.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지수에 비해서 많이 높게 변동하면은 이 코인은 위험하다고 하고요. 전체 지수에 대비해서 덜 변동하면은 이 코인은 덜 위험하다고 해서 전문 용어는 시스템 리스크라고 합니다. 시스템 리스크. 베타로 표현하. 주식에서는 베타로 CLPM 모델에서 베타로 시스템 리스크를 표현해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의 전체 리스크 대비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의 고유의 리스크를 말하거든요. 전체 시장하고 어느 만큼 같이 따라서 변하냐가 베타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리스크, 개별 주식의 시스템 리스크를 측정할 때 베타로 표현하는데 이게 암호화폐 시장이 ETF가 나오면 이런 암호화폐의 가치를 계산할 때 이런 베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전체 인덱스, 암호화폐 인덱스 대비해서 나의 코인의 베타가 얼마냐, 시장의 시스템 리스크가 얼마냐. 뭐 하나 들어도 돼요. 그냥 코스피 같은 게 나온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암호화폐 시장의 코스피 같은 게. 다섯 번째는 빅테크 기업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제는 비트코인을 회계에 반영합니다. 대차대차표에 회계에 이제 반영해야 돼요. 대차대차표에 암호화폐가 어서 평가가 돼서 계속 공시가 돼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는 법에서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건 어서 법 테두리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사람들이 항상 비트코인을 암호화폐를 두려워하는 게 회색지대, 법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가상화폐 비트코인 포함해서 이제 대차대차표에 표명한다는 건 회계로 반영한다는 거는 법규 안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총 시가총액이 8조 달러 넘을 거다. 지금 금 시장 17조 달러라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전체가 8조 달러. 마지막은 미국이 암호화폐 스타트업이 엄청 많이 나올 거다. 미국에서. 앞으로 미국은 암호화폐 스타트업이 엄청 나오면서 미국이 암호화폐 허브가 될 거다. 이게 포브스가 말한 2025년 암호화폐 시장이 7대 예측입니다. 여러분 2025년에 자기 계획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하는 사업에서나 모든 면에서 자기 개인적인 계획도 있을 거고 저는 2025년에 일단은 책을 곧 출판할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했죠. 메타버스 이코노미라고 이름을 달았지만 이름은 좀 변화될 거예요. 오늘 제가 출판사하고 최종 제목을 오늘 냅니다. 그래서 제목을 최종해서 책을 곧 출판할 거고요. 왜냐면 지금 코인을 투자하는 분들이 너무 모르면서 막 투자해요. 그래서 누가 좋다면 이 코인 투자하고 누가 나쁘다 하면 이 코인을 이게 자기가 모르니까 막 휘둘려요. 막 사기도 많이 당하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책도 출판하고 이 코인 과정을 개설할 겁니다. 라이브로 개설을 할 거고요. 전체 15강으로 해서 쉽게 확실하게 우리가 코인을 볼 때 뭘 봐야 되는지, 어떤 코인을 봐야 되는지, 또 특정 코인들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저한테 이런 질문이 많이 와요. 요 코인을 봐주세요. 저 코인을 봐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코인 과정을 15강으로 해서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식적인 과정은 우리 연구원이 이제 정리해서 우리 안경토에 공지할 겁니다. 커뮤니티에 공지도 하고요.
또 제가 강좌 있는 홈페이지에도 개설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안유아 경제투자를 커뮤니티에서 체크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는지를 과정을 듣고 싶은 분들은. 그래서 책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과정을 시범항으로 정식 개설을 할 겁니다. 주목하시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이 비트코인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결과적으로 과거 10년에 우리 투자자들한테 가장 높은 수익률을 준 자산을 말씀드리면 10년이니까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데이터를 말합니다. 10년 중에 2번 빼놓고 다 비트코인이 1등을 했어요. 모든 자산 그 투자 수익률에서 2번 빼고는 부동산, 한번 2018년에 부동산이 가장 높았고, 그를 빼고는 비트코인이 가장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2018년은 비트코인이 엄청 안 좋은 한 해였어요. 마이너스 74%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2022년, 그때 난리 났었잖아요.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지면서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64%. 그러니까 2028년과 2022년 빼고는 비트코인이 10년 중에 8번은 최고의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비트코인이 35% 수익률을 보여줬고요. 2016년에는 124%, 2017년에는 1340%, 13.4배 올랐다는 거죠. 2019년에는 88%, 2020년에는 305%, 2021년에는 60%, 2023년에는 160%, 작년 2024년에는 135% 올랐습니다. 자, 결국 과거 10년 동안 미국 주식은 5번 2등했어요. 그래서 작년과 재작년에 미국 주식이 좋았고요. 2020년과 2019년에 좋았고 2017년이 좋았습니다. 근데 미국 주식이 최고로 수익률을 준 게 2023년과 2020년인데요. 모두 43.6%와 43.4%. 나머지는 2등한 게 석유입니다. 석유, 원유, 화재 상품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은 꾸준히 좋은 수익률을 줬다. 등락이 심할 때는 마이너스 74%, 마이너스 64% 갔지만 전반적으로 꾸준히 수익률을 줬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 저희 분석을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국가들에서 국제 질서 속에서 이런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러시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은 미국 중심의 달러 기축통화 세상에서 살아왔어요. 근데 미국이 지금의 미국이 옛날의 미국이 아니에요. 너무 자국 이익만 강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는 글로벌 통화가 됐는데 모든 통화 정책을 자국에 맞추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는 거예요. 이익을 자국의 경제에 맞추다 보니까 달러는 국제 통화인데, 국제 기축 통화인데 통화 정책을 자국의 이익의 극대화에 맞추다 보니까 신흥 국가들이 미국의 통화 정책에 놀아나는 거예요. 거덜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두 번 당하지 계속 당하면 어떻게 해요? 안 당하려고 하죠. 두 번째, 미국하고 관계 나쁜 나라들, 북한, 이란, 러시아 이런 스위프트에서 추출된 나라들은 달러를 쓰고 싶어도 못 써요. 여러분, 국제통화라는 개념이 뭡니까? 국제통화라는 개념이 딱 하나예요. 국제상에서 인증하는 그 모든 것이 국제통화돼요. 여러분, 통화라고 해서 꼭 중앙은행이 발행한 통화일 필요는 없어요. 국제통화 개념을 이렇게 딱 열어야 돼요. 통화를 해서 어느 중앙은행이 발행한 거면 통화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국제적으로 인증한 거면 다 국제 통화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국제적으로 인증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비트코인 빼고. 탄소 배출권, 그것도 국제 통화입니다, 여러분. 안 풀게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은 달러 말고는 전 세계 어디서나 쓸 수 있는 스스로 국제 통화가 된 거죠. 이미 4개 나라에서 법적 통화로 쓰고 있고요.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국가들 볼게요. 지금 미국이 19만 개, 19.8만 개 갖고 있어요. 중국이 19만 개 갖고 있어요.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말했잖아요. 특정 나라에서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어느 나라 말하는지 아시겠죠? 세 번째는 영국입니다. 여기서 뭘 발견했어요? 전통 금융 강국들이 비트코인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영국이 6만 1245개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는 4만 6,351개 갖고 있죠. 뭐 쭉 나라들이 있어요. 놀라운 거는 부탄이라는 나라가 11,791개 갖고 있어요. 앞으로 많은 나라들에서 유럽에 더 많은, 유럽의 스위스 아까 얘기했죠. 많은 나라들에서 비트코인을 엄청 많이 갖고 갈 거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달러 중심의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이제는 양대 산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나라 통화가 없는 거예요. 위안화, 국제 통화는 됐지만 전 세계가 다 위안화를 인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쓰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엔화, 국제 통화 맞아요. 그렇다고 엔화에 대해서 미국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30년 경제가 있기 때문에 좀 불안감을 줘요. 그래서 앞으로는 메타버스 시대고 디지털 경제 시대고 가상의 경제가 실물의 경제보다 더 크기 때문에 거기서 돌아가는 자체 화폐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거기에서 달러 역할을 하는 거죠. 기초통화 역할, 비트코인이. 그런 흐름에서 봐야 되고, 근데 공급이 2,100만 개. 제가 제 책에서 자세히 설명할게요. 왜 2,100만 개가 뭐 공급이 한정됐다라는 측면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트코인이 탄생 배경이 결국은 이런 중앙화된 통화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풀지는 않을게요. 2,100만 개 공급이 한정된 상황이다. 자, 그래서 달러가 전체 국제결제 시스템의 7, 80을 가져갔는데 이제는 비트코인이 중요한 국제결제 시스템의 기축통화로서 자리 잡고 이걸 기축통화로 삼는 어떤 결제 시스템들이 막 들어올 거예요. 비트코인이 딱 기축을 잡고 여기에 연동된 결제 시스템.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뭐에 연동돼요? 달러예요, 달러. 그러면 달러 대비 스테이블 코인. 그래서 1달러, 1코인 이런 형태로 뛰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 중심으로 이런 사이드 결제 통화가 많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국제 결제 시스템 대안으로서 주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그 다음에 앞에서 여러 기관들이 많이 말한 것처럼 국제 기관들이 이미 ETF 시장을 중심으로 들어왔고 이제는 세계 최대 부자들이 돈을 관리하는 대체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을 인정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여러 코인들까지도 덩달아서 대체 자산으로서 많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책을 내는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는 디지털 경제, 메타버스 경제일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는 새로운 경제 시대가 열립니다. 그러면 이런 새로운 경제 시대에 맞는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미국이 그 스타트를 올해 뗄 거라는 거예요. 아까 마지막에 미국이 포브스에서 예상하는 7대 예측 중에 마지막에 뭐였잖아요. 미국이 엄청난 이쪽에 스타트업이 만들어질 거다. 왜 이럴 수밖에 없냐. 이게 시대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책에서 새로운 책 메타버스 이코노미 가치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책에서 주로 이런 비즈니스, 경제 변화, 어떤 경제가 열릴 거다. 경제학도 어떻게 변할 거다. 경제학. 우리가 살아간 세상이 어떻게 변할 거다. 거기서 어떤 통화가 쓰일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국제 사업 관련 런칭에 있어서 필수 인프라가 비트코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쩌면 트럼프가 그 촉발 도화선을 당겼죠. 도화선을. 그리고 미래의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이미 디지털 금이라고 불릴 정도로 비트코인은 아까 여러 나라들에서 비축자산으로 하겠다 했고 또 어떤 나라는 법처동화까지 지금 지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탈중앙화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누군가가 이거 휘둘릴 수 없다. 특정 주체가 휘둘릴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재벌 같은 경우 이런 돈이 많을수록 더 수요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정통화는 달러든 원화든 위안화든 엔화든 법정통화는 국가의 그 부자들이 돈이 휘둘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재벌 수준으로 돈이 많은 주체들은 누구의 통제가 필요 없는 실물 물건으로서의 자산 보유가 필요합니다. 달러는 채권에 기반해서 발행한 거예요. 달러가 부채 기반으로 발행한 거라고 말했죠. 달러는 미국 사람들이 부채를 져야 돌아가는 시스템이에요. 달러는. 미국 사람들이 저축하고 부채를 쓰지 않으면 달러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안유화 경제초라를 해서 달러라는 거는 미국 전 국민이 부채를 져야 돌아가야 발행하는 시스템이라는 걸 말했어요. 어느 3만 명의 미국 사람들이 아무도 부채를 안 줘. 그럼 달러는 발행이 안 됩니다. 채권에 기반해 발행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한순간에 사라질 수가 있어요. 달러는. 근데 비트코인은 실물 물건으로서 소유권이 확실하면서 자산 보유가 되는 유일한 가치저장 수단이고 재벌급의 사람들 이런 게 누군가의 통제가 없는 이런 게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 빨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책을 곧 출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완전히 여러분들이 상식을 깨는 경제가 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아는 경제는 경제가 아니에요. 새로운 시각으로 모든 우리가 실물 경제에 돌아가는 기존의 실물 경제 시스템을 다시 들여다봐야 돼요. 그 중심에 이런 자산시장이 있다는 거고 이게 없으면 그런 또 경제가 구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제가 시간이 되는 한 늘 좋은 내용으로 최선을 다해서 마련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저한테 많은 응원을 보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고요. 댓글도 많은 응원의 댓글. 어떤 분들이 또 슈퍼챗도 많이 쏴주시는데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더 좋은 내용을 만들고 또 더 좋은 이런 강좌를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좀 쉽게 시대의 변화를 읽을 수 있도록 항상 시대의 변화 앞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감사합니다.